12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월드컵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이 시간이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16강전 브라질전의 승리가 기대가 되는데요. 신문들은 어떻게 다뤘죠? 네, 너무 떨립니다. 네. 객관적 전력에서는 좀 밀리고요. 우리가 이길 확률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통계들, 보도들, 전망들 나오고 있지만 수차례 기적을 써왔고 또 10% 정도로 예상됐던 16강 진출 가능성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축구대표팀 앞에는 불가능은 없다고 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도 브라질전을 하루 앞두고 다양하게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보고 있는 한국일보는 그 관전 포인트로 동갑내기 슈퍼스타 손흥민과 네이마르를 중심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먼저 네이마르부터 보면요. 네. 브라질 대표팀에서 A매치 지금까지 75골을 기록 중인데 앞으로 2골만 더 넣으면 전설이죠. 펠레의 기록과 동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 넣게 되면 브라질 선수로는 A매치 사상 최다골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네이마르는 그동안 출전한 월드컵에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2014년 준결승에서는 독일에 7대1로 대패하기도 했고요. 2018년에는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4강, 8강 탈락. 이번에는 어떨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편 네이마르와 동갑인 손흥민 선수, 현재 월드컵 통산 3골을 기록 중인데 브라질전에서 득점을 하게 되면 한국 선수로는 월드컵 역대 최다골 선수가 됩니다. 이 두 선수가 국가대표로 맞붙은 건 지금까지 2번 있었는데요. 2013년 그리고 올해 6월 평가전 모두 브라질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거라고 많은 축구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한편 동아일보에는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을 조명하는 기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전을 마친 뒤 손흥민 선수의 이타적인 플레이를 칭찬하는 외신 보도들이 이어졌고요.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는 부족한 자신을 동료들이 커버해줬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또 팀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이어서 나왔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흥민이 형이 항상 팀 승리만 이야기한다면서 이제는 흥민이 형의 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어시스트, 손흥민 선수의 골, 브라질전에서 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네, 이제 16강 진출 가능성 10% 정도였는데 저희가 뚫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내일 이 시간에 8강 진출 소식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도 월드컵 관련 소식인데요. 손흥민과 이제 네이마르가 이번 월드컵에 3번째 출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팀에서 4연속 월드컵에 나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보니까 조금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중앙일보 기사인데 사진만 봐도 어떤 직업인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우리 축구 대표팀의 식단을 책임지고 있는 김영채 조리장과 신동일 조리사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이 둘은 2010년 남아공 대회부터 이번 카타르 대회까지 4연속 월드컵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재료 공수가 쉽지 않아도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면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지금 대표팀 식단에는 김치, 불고기, 닭갈비, 카레 등이 다양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가 열리고 있는 카타르는 이슬람교 율법에 따라서 돼지고기 섭취가 불가능한데요. 이를 소고기와 닭고기, 또 오리고기 등으로 대체하면서 선수들의 아쉬움을 채워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브라질과의 16강전을 앞두고 준비한 식사가 마지막 만찬이 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정성이 들어간 식사를 먹은 대표팀이 밥심을 발휘해서 브라질을 꼭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코로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은 마지막 방역 조처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이 의무화를 해제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 보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최근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새해부터는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서 대전시에서 의무화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도 식당이나 카페 등 실내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요. 또 아동들의 언어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이라는 점, 해외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병원 등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는 개인 자율에 맡길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지자체가 자체 판단해서 개별적으로 방역 조처를 완화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강화는 할 수 있지만 완화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건데 문제는 대전시가 강행하더라도 이를 막을 법령상의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7차 유행의 정점이 이미 지났다면서 충분히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을 했고요. 한편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다른 신문 기사에서는 코로나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얼마나 의료 대응을 잘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실려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중국의 코로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강력한 봉쇄 조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시민들과 갈등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씩 이 방역을 완화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방역 기조를 선회한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조선일보에 실린 사진처럼 왼쪽 대도시 대형 쇼핑몰이 다시 정상 영업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PCR 음성 확인서 없이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호텔이나 식당 영업을 재개하고 코로나 확진자 일부를 자가 격리하도록 허용하는 도시도 생기고 있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중국 정부가 곧 새로운 방역 완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위드 코로나 단계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방역 기조를 달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봉쇄 조치에 대한 시위가 반체제 시위로 번질 것을 빠르게 수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다만 중국이 지난달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위드 코로나 실험에 나섰지만 오히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단한 바 있다는 점이 함께 언급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방역 완화에 속도 조절을 할 거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미국이 최근 공개한 B-21 레이더의 모습이 크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현존하는 스텔스 기술의 어떤 집약체로 평가를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미국이 냉전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 개발한 신형 전략 폭격기인데 지금 보고 있는 사진 아래쪽에 조금 더 구체적인 스펙이 표로 소개가 돼 있습니다. 네. 한 대당 약 우리 돈으로 하면 9천억 원 정도 달하는 제작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내년에 초도 시험 비행을 할 예정이고요. 2026년에서 27년쯤 약 100대가 실전 배치될 계획입니다. 극초음속 핵탄두 미사일과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요. 적국의 대공 감시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스텔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적진 핵심부를 폭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이 운용하는 B2 스피릿이 적 레이더의 세 크기로 탐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B-21 레이더는 골프공 크기로 아주 작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들키지 않고 적진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무인 조종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데이터 통합 기술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디지털 폭격기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번 B-21의 공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또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 등을 겨냥하면서 미국의 핵 억제력을 과시하려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사진이 크게 실려 있고요. 이 왼쪽에 보시면 두꺼운 남극 해빙 및 녹색 미생물 숲, 축복일까 위기일까 이런 제목이 또 달려 있습니다.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흔히 남극이라고 하면 해빙이 떠오르는데요. 그리고 이런 해빙은 일종의 햇빛 반사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빙 밑으로 한 200m만 들어가더라도 어둠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식물성 플라크톤은 남극에는 없을 것이라고 과학계에서 여겨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남극 해빙 아래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번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사 공식 발표를 통해서 처음 밝혀졌습니다. 네. 이렇게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식할 수 있는 이유로는 해빙이 갈라지면서 틈이 생겼고 그 틈으로 햇빛이 파고들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번성하면 작은 해양 동물이 살기 좋아지고 먹이 사슬에 의해서 큰 해양 동물까지 서식 여건이 더 나아질 걸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긍정적인 변화일 수 있겠지만 해빙이 갈라져서 틈이 생겼다는 건 지구 온난화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도 동시에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연구진은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해양 생태계 변화가 보내오는 신호를 머지않아 해석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